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예상대로 동결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고 낸 성명을 통해 현재 기준금리인 0.25%에서 0.50%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과 부합하는 결과입니다. 제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이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7월 금리 인상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면서도 그 전제로 충분히 강한 경제 지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 증시는 불투명한 미국 경제 전망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0.20% 하락한 17,640.17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18%씩 떨어졌습니다. 뉴욕 유가는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과 연준의 금리 동결 소식에도 불구하고 공급 과잉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1% 떨어진 48달러 1센트의 거래를 마치면서 닷새째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최은정입니다. 미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이 되면서 FOMC 위원 전원 동결 합의를 결정했다는 소식인데요. 하지만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소폭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늘 5월 산업 생산, 생산자 물가, 그리고 6월 뉴욕의 제조업 활동 등 경제 지표를 발표했는데요. 미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낳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MSCI 신흥국 지수 편입에서 불발이 됐던 중국 증시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는 2주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국내 증시는 코스피 대외 악재 속에서 어제도 닷새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코스피는 196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6월 16일 목요일장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글로벌 상품 시장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의 김경남 멘토를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유가가 오를 만한 이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 금값은 또 올랐는데요. 상품 시장 동향 어땠는지 짚어주십시오. 네, 유가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 감소했다는 소식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 소식에도 저는 공급이 과잉 우려 부각으로 인해서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유가가 50달러 안팎의 등락을 조금 하면서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업체들의 채굴 장비 수요가 확연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에 우려가 조금 남아있다는 것도 유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럴당 51불에서 현재는 배럴당 41불까지 급락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캐나다가 6월 말에는 생산을 재개한다라는 것으로 보인 데 따라서 이 나이지리아 정부와 무장단체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생산 감소 문제는 조만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국가들의 이 공급 증가가 캐나다와 나이지리아의 생산 감소 영향을 상쇄했다라고 평가하는데요.
이 캐나다와 나이지리아가 왜 중요하냐면 이 캐나다와 나이지리아의 생산 감소, 산불이라든지 이 무장단체 문제로 인해서 유가가 $50까지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생산을 재개한다라면 강세 영향이 하방으로 좀 내려갈 영향이 커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 차트 모습을 본다라면 별다른 조정 없이 하락세가 내려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원유 재고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 증거 자체가 이미 유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타이밍이다. 해당 부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럴당 한 45불대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모습, 현재는 46불 정도까지는 열려있는 모습이고요. 자, 금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유 선물 매도 포지션, 원유 인버스 ETF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50불대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벌써 수익이 좀 크게 나오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분할 청산도 가능해 보이는 자리입니다. 자, 금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연준의 금리 동결로 인해 장중 한때 $1,300까지 상승을 했죠. 지난 3월과 동일하게 연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2017년과 2018년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시키면서 금 가격이 크게 상승이 됐습니다. 자, 금 차트를 한번 보면, 자, 지금 전고점 만들었던, 지금 $1,306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현재 $1,300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멈춰 있는데, 자,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1,300가 붕괴돼서 올라간다라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얼마나 조금 올라갈 것인지 이번 주 내내 조금 금요일 지표 발표 나올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금가격 같은 경우는 단기적 급등 나와줬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리스크를 안고 지금 자리에서 매수 포지션을 진입하기보다는 관망하면서 조정을 조금 받거나 확실하게 $1,300가 붕괴돼서 돌파해서 올라갈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금선물은 신규 포지션 없이 관망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 해외의 주요 이슈를 조금 살펴보면 CNBC가 브렉시트 관련 여론조사는 믿을 수 없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결국에 신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올해 총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이 관련 뉴스가 나오자마자 은행주라든지 원자재주가 강세로 좀 돌아섰어요. 브렉시트 리스크가 떨어지고 있다는 중요한 좀 이슈가 된다라고 볼 것 같고요. 또한 이번에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을 1회 정도만 하자, 한 번 정도만 하자라는 그런 투표 성향이 6명이 늘어났습니다. 연준 위원들 중에서. 그만큼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있다. 이제는 금리 인상에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이라든지 지금 원자재라든지 은행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에서는 그런 점도 한번 포인트를 맞추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코스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FOMC 금리 동결 및 하반기 금리 인상 시기 지연 가능성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자, 미 연준은 경기 부양 우려감에 하락을 했지만 금리 동결과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한됐다는 점을 보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환율 달러 대비 대부분 강세를 보였고요. 다만 다음 주에 브렉시트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은 어느 정도는 제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야간 선물은 미증시 하락 영향으로 0.15포인트 하락한 244.00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예, 글로벌 상품 시장 동향과 함께 그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력까지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샘플러스의 김경남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 시장 쟁점을 이슈 리더들을 통해 알아보는 이슈 리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오늘의 이슈부터 먼저 확인해 봅니다. 예, 미 연준이 6월 기준금리를 현행 0.25%에서 0.5%로 동결시켰습니다. 옐런 의장은 사실상 고용지표 부진이 금리 동결의 원인이었다라고 의견을 내놨는데요. 그래도 연내 1회 인상 가능성은 커져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장 움직임이 진행이 될지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일본은행도 이번 주에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광 이사님을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미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고용지표 부진의 영향이 컸다고 하는데요. 7월 인상 가능성은 어떻게 내다보시고 향후의 증시에는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참 6월 달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많이 강조해 드렸는데요. 이제 그 사실이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번 주에 있는 가장 큰 뜨거운 이슈가 역시 FOMC 회의였죠. 자, FRB에서 앨런 의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금리가 예상한 바와 같이 동결이 됐죠. 그래서 기존 미국 금리가 0.25%에서 0.5% 그대로 동결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동결된 이유를 보면은요, 참 이것이 중요하죠. FOMC에서 이제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보도를 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금리를 인상하든지 인하하든지 미국 금리 척조가 되는 두 가지 지표가 있다는 말씀 강조해드렸죠. 첫 번째는 고용이고 두 번째는 물가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 지난달까지는 이 고용은 굉장히 좋았어요. 물가가 예상 목표치인 2%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들어서 금리 인상을 하지 못했는데요. 근데 이 믿었던 고용마저도 저조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FOMC에서 올 하반기 올 경제 성장률도 2.2%에서 2%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또 내년도 경제 성장률도 2.1%에서 2%로 하향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가, 그렇죠, 금리 인상을 두려워했던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혹시 이머징 마켓 시장,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가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미국 금리 인상이 되면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불리하죠. 그래서 미국 금리 동결을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가 고용지표마저도 악화되고 그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그런 사태로 이어졌다 하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서 6월달 금리 동결뿐만 아니라 7월달에도 금리 인상이 어렵다 하는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최은정 앵커는 투자자분들의 주식시장에 있어서 금리가 만약에 상승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락하는 게 주식시장에 좋을까요?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요. 금리가 내리면 은행을 통해서 예적금 금리를 많이 얻어낼 수가 없으니까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위험자산 쪽으로, 그러니까 증시 쪽으로 돈이 좀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다면 금리를 인상하는 게 좋은가요? 인하하는 게 좋은가요?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인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사님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단기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금리와 주가는 역상관관계가 있다고 우리는 배웠는데, 그러나 실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시장도 미국 금리가 동결됐다 하는 소식과 함께 상승 출발했어요. 장막판에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것은 뭐냐? 단기적으로는 금리 동결이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경기 악화와 경기 퇴보와 경기 둔화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오히려 주식시장에도 악재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금리와 주가의 관계는, 그렇죠, 시장 상황에 따라 다소 변할 수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인상만 되지 않는다면 점진적인 상향은 주식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왜냐? 경기가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의해서,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적과 경기 상황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도 보겠습니다. 일본도 역시 이번 주에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추가 완화 정책이 필요한 만큼 일본 시장에서는 좀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요. 이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6월 달에 뜨거운 핵폭탄급의 그 이슈가 지난주는 국내 금통위였죠. 그래서 결국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국내 시장에는 아주 기대감이 부풀었는데, 이번 주는 FOMC가 지나갔죠. 또 하나 있죠. 예. 일본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 열리는 BOJ에서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예. 오늘과 내일, 그렇죠, 이틀 동안 열리죠. 그래서 내일 이제 일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발표를 할 겁니다. 자,
BOJ에서 어떤 또 액션을 취하느냐 또 이슈죠. 또 다음 주에 뜨거운 감자가 있죠. 가장 뜨거운 감자 브렉시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은 첫째, 두 번째, 셋째 주, 넷째 주까지 아주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 BOJ에서는 내일 어떤 발표를 할까요? 지금 일본에서도 아베노믹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지난해부터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뭔가 좀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아베노믹스에도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는 거죠. 엔화를 약세로 유도하면서 수출과 내수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근간인데, 근데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죠. 왜? 일본 엔화의 금리를 계속 낮추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풀음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오히려 강세로 이어지고 있는, 또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시중에 돌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금고에 쌓이고만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열리는 BOJ 일본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현행 금융 완화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추가 금융 완화는 다소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추가 금융 완화는 보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더군다나 다음 주에 있을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브렉시트 여부를 놓고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에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과 내일 열리는 BOJ의 금융통화위원회는 추가 완화, 금융 완화 정책의 실행 여부는 굉장히 적은, 오히려 동결할 가능성도 굉장히 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동결 이슈만 놓고도 증시에 미칠 영향력을 단기, 중장기 이렇게 또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금리 인상 시기를 놓고도 점진적이냐 아니면 좀 급하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오늘 국내 증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이사님? 네. 자, 국내 투자 전략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입질 배팅이 가능하다 하는 점을 강조해드렸죠. 네. 입질 배팅이 가능한데 왜 입질만 했느냐? 이번 주 초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 초의 모습을 보면서 추가 매수 여부를 결정짓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사실 이 장은 1990포인트가 기준선인데 이 기준선을 붕괴시키면 안 됐어요, 종가상은. 근데 이미 1990선뿐만 아니라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입니다. 이거는 1970선까지 70선마저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다는 점입니다. 어제 종가가 장중 저점이 1960, 종가가 1968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지난달에 찍었던 저점과 쌍바닥을 찍으러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예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난달 말에 저점이 얼마였냐면 1950포인트 라인이었습니다. 1930포인트대까지 떨어졌네요. 장중 저점은. 네, 1930포인트 라인에서 1950포인트 라인에 이제 1차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 현 시점에서 국내 시장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다 하는 점입니다. 여전히, 자, 앞에서 모두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BOJ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요. 또 하나 빠뜨렸군요. 7월 달엔 일본은 참여연 선거가 있습니다. 이 참여연 선거를 앞두고 아베 정권에서도 뭔가 여러 가지 조치를 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역시 브렉시트가 있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 투자자들은 보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상승의 가능성이 날개를 좀 피는가 싶었습니다만 오히려 도로 접는 그런 모습입니다. 곰이 긴 잠에서 이제 막 깨어나려고 해서 문 열고 나오려고 보니까 여전히 한랭전선이 문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곰이 이제 뒤돌아서 도로 겨울잠을 다시 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큰 시각적으로 본다면 주력 배팅은 좀 자제한 가운데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유지한 가운데 개별주 위주의 단기 매매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이걸 하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는요, 주식 투자하면은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대주라는 게 있었죠. 대주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 투자가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물론 지금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장은 예전과 다르게 인버스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인버스 투자라는 것은 주가가 하락할 때, 그 종목이 하락할 때 하락에 배팅을 해서 하락한 폭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해지 투자 전략, 투자 수단들이 많이 시장에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식 편입 비중을 줄이기 어렵다든지 이런 단기 매매가 어려우신 분이라면 여러 가지 해지 수단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강구해보는 그런 매매 전략과 투자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맥에 확실히 봄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가 하루빨리 포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급 리더 시간입니다. 어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국내 증시에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사고 팔았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가 1968포인트까지 소폭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관은 사흘 연속 571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외국인이 나흘째 팔았는데 211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만이 1681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 살펴볼게요. 코스닥 시장에서 어제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코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을 보였었죠. 81억 원, 124억 원 매수 우위가 기록됐고요. 개인 투자자는 95억 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자 기준으로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들을 사 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대형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를 가장 많이 담은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외국인의 사자 속에 삼성전자는 2%, 또 SK하이닉스는 어제 3%나 올랐었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종목으로 집계가 됐고요. 기관 투자자는 어제 KCC, SK하이닉스, 롯데케미칼, 삼성, SDS 순으로 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 상황 살펴봅니다. 어제 거래일 금액 기준의 상황을 지금 화면 통해서 확인하고 계신데요. 외국인은 CMG제약, 컴투스, 코데즈 컴바인. 코데즈 컴바인은 어제 거래 재개 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원익 IPS, JW 신화까지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SK 머티리얼즈, 솔브레인, MK전자, 서울반도체, 아프리카TV까지 매수하는 모습 집계가 됐습니다. 수급 특징주 분석 자세히 해볼까요? 오늘은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님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거래소 내에서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는지 수급 특징주 짚어주십시오. 네, 어제 롯데케미칼입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전방위 검찰 조사 때문에 약간 시끄럽긴 하지만 최근 기관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3조 4,601억 원과 5,757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기대치인 OP 5,634억 원을 넘어서는 실적을 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계절적 수요 확대와 원료 레깅 효과로 제품 가격과 스프레드가 동시에 상승했습니다. PE 스프레드는 톤당 731달러로 전분기와 유사하였지만 PP나 BD, 그다음에 PTA, 벤젠 스프레드 모두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수기업인 삼성 SDI 화학 사업의 합병에 따른 연결 실적 증가도 긍정적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와 ABS 수익성 상승으로 2분기 6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PE 스프레드는 662달러 수준까지 하락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조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기보수 종료에 따른 가동률 상승과 일부 신증설로 인해서 PE 수익성이 하락을 보였습니다. 구조적인 공급 부족으로 PE 수익성은 2014년부터 상승 국면에 있었고요. 결국 2018년 대규모 PE 공급 이전까지는 PE 강세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급 축소 영향이 확대되면서 SM과 BD, PTA, 벤젠 등 제품 수익성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인수기업의 합병 효과가 이익 규모를 더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익 성장 대비 주가는 현저한 저평가 국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 26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는 한데 롯데그룹주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알짜 기업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시기로 볼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이번에 노이즈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노이즈라 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지 않는 한 일반적인 노이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수급 요인에서는 상당히 안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기관의 6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일단 저평가를 영역을 파악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3분기 이후에 4분기가 계절적인 비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상승 그리고 3분기 정도까지의 어떤 스프레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의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래소 내에서 어제 수급 특징주로 롯데케미칼 분석을 해봤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차장님? 네, 소재업종인 SK머티리얼즈입니다. 기관 및 외국인 쌍끌이 순매수가 나타났고 최근에 기관이 3영업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동사의 주식은 오랜 기간 동안 주가 밴드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익 성장과 제품 다변화에도 불구하고 전방 사업 수요 우려 그리고 이로 인한 동사 주력 제품 NF3의 가격 하락 우려가 주가에 더 크게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재 산업의 주가 카탈리시스는 결국 전방 산업 수요에 대한 관점 변화부터 나타난다고 보면 3D 낸드라는 새로운 수요는 그동안의 주가 할인을 해소하는 카탈리시스로 작용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요 대응하기 위한 3D 낸드 투자 규모와 NF3 공급업체들의 증설 계획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공급이 타이트해지기 시작하고요. 2018년 쇼티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IHS에서 전망한 2년간 40만 장의 3D 낸드 투자에도 2018년에는 공급 초과율이 밸런스인 10% 아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규모는 좀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NF3 가격은 올해 하반기 소폭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NF3 수급을 생각하면 새로운 주가 사이클의 좋은 매수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기술 방향성이 NF3를 비롯한 반도체 소재의 사용량 증가의 방향성과 일치합니다. 더구나 선제적 증설을 통한 시장 점유율 창출 전략을 꾀했던 지난 사이클들과는 달리 저성장 국면에서 보수적인 투자가 산업의 트렌드인 현 상황에서 급격한 NF3 가격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작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업황에 대한 관점 변화로 인한 주가의 변동이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접근할수록 영업이익 증가가 계속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중장기 가능하다 봅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NF3 가격 조정이 예상되고 있지만 2017년 3D 낸드 투자 사이클을 앞둔 올해 하반기에는 좋은 주식 매수의 시점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예, SK머티리얼즈 역시 기술적인 분석이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매수 자리로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11만 원 정도 박스권에서 13만 원까지의 박스권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 이후에 3D 낸드 투자를 바라보는 투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박스권 돌파를 좀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6% 이상 강하게 올랐던 SK머티리얼즈까지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전일장 수급 특징주 오늘은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유럽 증시는 1%대 상승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미국 증시는 소폭 하락으로 장을 마쳤는데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떨까요? 출발 증시와이드 잠시 뒤 2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가득한 모습인데요. 이 중 비를 가진 구름대는 동쪽으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린 뒤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충청, 전북은 구름의 양이 조금씩 줄어들겠고요. 강원도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편 어제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했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대기 흐름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와 충청도는 흐리다 오후부터 점차 개겠고요. 강원도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방도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 경북 동해안은 오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 오전 중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요. 대구는 29도까지 올라 한낮에 덥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m로 다소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일요일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은 남부지방에, 화요일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